남부에 있는 더 웨이 작은 부서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켈로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강사 조인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이죠. 근데 이 2020년이라는 숫자에서 딱 70을 빼면 몇 년이 될까요? 1950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1950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얘들아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있었던 가장 큰 전쟁이었던 바로 6.25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짜로 전쟁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6.25라는 전쟁이 되게 익숙하고 6.25? 그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6.25 전쟁 그러면 그게 뭔데? 라고 다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전쟁에 6.25 전쟁은 6.25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6.25가 더 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전쟁, 6.25 전쟁을 수업하거나 공부할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아직 이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듭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의미나 그리고 전쟁의 마무리가 정확히 됐다면 그 6.25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세계의 그 어떤 전쟁도 전쟁이 발발한 날을 전쟁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역 이름이나 그리고 나라 이름을 사용해서 전쟁의 이름을 만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6.25라는 전쟁의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전쟁 이름에 날짜를 쓰는 어떤 그러한 전쟁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전쟁의 의미와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준비되지 못한 기습당한 공격 전투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잊혀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잊혀진 영웅 중에서 켈로 부대, 되게 생소하시죠? 켈로 부대를 중심적으로 6.25, 즉 한국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현재 어떻게 우리는 이 한국전쟁 6.25를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는 승리의 빛을 밝힌 켈로 부대입니다. 켈로 부대라는 부대 명칭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생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른 분들이 너 무슨 요즘 무슨 수업해? 라고 하면 나 요즘 켈로 부대 수업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10분 중에 9분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부대 이름이야 라고 그러면 난 처음 들어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 켈로 부대, 왜 우리는 한국전쟁을 알지만 한국전쟁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던 켈로 부대는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모든 수업을 앉아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서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모든 그 수업을 할 수 그러니까 도서관, 학교 모든 곳이 폐쇄가 되면서 제가 한동안 공부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8월달 이후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서 제가 대체적으로 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줌은 제가 항상 앉아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서서 수업하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왠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저 켈로 부대 어떤 부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점차 잊혀지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 아버님과 시어머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진짜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48년생이시거든요. 48년생이셔서 그 한국전쟁을 매우 어린 나이에 겪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저희 큰아버지들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한국전쟁을 실제로 겪으셨는데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면 혹시 강화도 옆에 성모도라는 섬 아세요? 네, 그 성모도에 있었는데 그 한국전쟁 당시, 6.25 당시 그 강화도 옆에 있는 작은 섬까지 인민군, 우리 북한의 군대는 인민군, 대한민국의 군인은 국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인민군이 그 성모도까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는 실제로 그 군사훈련 학도병으로 나가셔서 군사훈련도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큰아버지 어떻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산에 가서 나무 작대기 하나 구에다가 그 나무 작대기로 이렇게 유격 훈련할 총술 총범 훈련을 봐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내 인생의 각인이 된 전쟁이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고,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쪽 남해안에 그 남해안 남해라는 곳, 그 삼천포라고 아시나요? 그 삼천포에 살고 계시면 왠지 한국전쟁이랑은 좀 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 남쪽에 계시는데 피난 간다고 피난 돛다리를 따셔서 몸에 묻고 그 피난을 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친정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쟁은 우리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한국전쟁 6.25는 바로 1980년대에 진행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었습니다. 저 이산가족, 전쟁에서 가장 절절한 슬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내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나의 가족을 찾아서 이렇게 KBS 공개홀 벽면을 가족을 찾는 표지판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저런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우리 인류가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저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 저 아픈 기억을 우리 전 인류가 같이 기억하면서 전쟁의 처참함 그리고 비극적인 모습을 함께 공유하자라고 해서 사실 이 이산가족 전쟁과 관련, 이산가족을 찾는 방송과 관련된 기록은 현재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서 우리만의 기억,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 아닌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잊혀져가는 한국전쟁, 과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분단은요,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하면 우리가 드디어 일제로부터 독립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 독립이었지만 다른 방면으로는 미군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와 점령을 하면서 간단한 선 하나로 분할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그 일본의 외무대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인데, 이 시게미스 마모루는요, 지금 미군의 배에 올라가서 우리 2차 세계대전에서 졌어요, 항복하는 그 문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군 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 시게루가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있죠. 저분은 사실 다리가 한쪽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그러니까 저분이 저 자리로 올라가기 전에 아주 큰 사건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 한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게미스 마모루가 이렇게 우리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했습니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게미스 마모루는 왜 다리를 절단했을까요? 이분이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분 때문입니다. 성은 윤씨입니다. 누구실까요? 모르면 정말 안 되는 분인데, 네,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중국의 그 상해에
홍콩공원에 도시락 폭탄, 지금은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면 안 되죠. 폭탄을 던져서 그 행사장에 있는 많은 일본 분들을 일본 분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게미스 마모루였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그러한 행동이 일본에 남아있고 그 우리의 독립운동 활동이 저렇게 온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일본이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라고 미군에 가고 있는 저 사진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독립운동이 일본에 저렇게 남아있구나.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저 사람에게 윤봉길 의사가 한 의거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정말 처절하고 처절할 만큼 진행됐고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저 시게미스 마모루는요, 외무 대신을 끝내고 나서 일본에서 아주 큰 대기업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대기업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한번 찍어보실래요? 저 시게미스 미모루 집안은 일본의 굴지의 대기업과 관련 있고 저 사람이 거진 창업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많은 대기업 중에 일본이랑 관련 있는 대기업 누가 있을까요? 껌을 많이 파는 곳입니다. 월드도 하나 갖고 있어요. 바로 롯데입니다. 롯데. 그래서 롯데와 관련이 있고요. 이 롯데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인 사람, 그러니까 저 집안에서 한국인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롯데라는 기업까지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고 미군과 소련은 일본은 너네 전쟁에서 졌지? 그럼 이제 전쟁에서 진 패전국에게 우리는 가서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소련과 미군은 일본 본토에는 미군이 들어가고 한반도도 역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일본의 땅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온 건 우리를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본의 패전국 땅에 점령군을 보내는 의미입니다. 근데 점령군을 보낼 때 소련과 미군이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건 왜 중간에 선을 그어서 요 선까지만 오게 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편으로서 점령군인 일본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고, 특히 한반도에는 미국, 소련이 동시에 들어와서 여기 한반도는 미군이 다 가질 수도 없고 소련이 다 가질 수도 없으니 우리 적정한 선에서 자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정한 선이 바로 무슨 선이 된 걸까요? 38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적정한 선 38선을 그을 때 우리의 입장은 들어갔을까요? 우리의 입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저 38선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8선은 소련과 미군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가상의 선이 되는 겁니다. 즉 38선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선이고 그 사람이 만든 선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날 순간 38 이북, 38 이남의 국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에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2차 세계대전을 진행을 할 때는 소련과 미군이 한 팀이었어요. 같은 팀으로 움직였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을 좀 더 넓히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세력을 침범하게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저렇게 사회주의가 자꾸 팽배하면 우리 자본주의가 위험을 받는데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이제 추운 시대, 콜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하고 이 냉전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북쪽과 남쪽 단순한 편의에 의했던 38선이 이념의 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념의 선 북쪽은 사회주의, 그리고 이념의 선 남쪽은 자본주의의 국가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빨간과 파란색으로 보이시면 이념의 색깔이 보이지요. 그래서 빨간색은 사회주의, 그리고 파란색은 자본주의인데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붙어있는 최전선이 바로 우리의 38선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8선을 볼 때마다 항상 좀 가슴이 아픈 게 이 38선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선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된 선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38선을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38선의 비극은 어떤 비극이 시작되냐면 여기 도로에 보시면 38 그리고선 선 딱 그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 앞도로가 38선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같은 신곡동에서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38선이 신곡동 가운데를 뚫고 가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 길을 놓고 한쪽은 북한이 되고 한쪽은 남한이 되는 그런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네에서는 9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90가구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딱 중간에 잘린 거죠. 그래서 투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40가구 정도는 우린 북쪽으로 갈게 라고 하고 한 90가구 정도는 우린 남쪽으로 갈게. 그래서 한 동네의 38선으로 동네가 두 개의 동네로 나뉘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 38선에 대한 경계가 이때 당시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뭐야? 그냥 선인데? 저거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8선 휴전선을 넘어?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38선은 그냥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단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이 선은 왜 걸어온 거지? 이런 의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50년 6월 25일 작전명 폭풍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6월 25일 새벽 4시에 작전명 폭풍을 시작하면서 남침으로 갑자기 기습 도발을 해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김일성은 왜 한국전쟁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왜 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분단된 채로 북쪽에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북한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김일성에게 좀 비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일성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김일성은 북한은 이미 내 뜻대로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고 싶었던 걸까요? 남쪽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김일성의 생각 안에서도 남북은 분단이라는 걸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북쪽의 사상과 이념으로 남쪽까지 다 통일을 시키면 우리는 분단 국가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즉 사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회주의 사상을 다른 지역,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면 그 지역을 우리가 해방시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독재로부터 우리 사회주의가 가서 자본주의 독재를 없애고 우리가 해방을 시켜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걸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 제국주의의 밑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해방시켜주자라는 생각이 아마 김일성의 생각, 즉 앞으로 표면적으로 내놓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요, 혼자서 전쟁할 능력은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혼자서 전쟁을 도발해서 남쪽까지 다 점령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절친이었던 누구에 가서 도움을 청했을까요? 예, 소련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소련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스탈린이었는데 스탈린이 처음에는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너 왜 자꾸 전쟁하고 싶어 해? 라고 하기도 하면서 전쟁을 몇 번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스탑! 아직은 아니야 라고 아직 이라면서 행동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소련이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소련이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주냐면 일본이 이때 당시 미국이 이때 당시 그 저지선을 만듭니다. 어떤 저지선을 만드냐면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마지막 방어선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38선이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마지막 방어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일본으로까지 선을 밑으로 내립니다. 마지막 방어선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H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의 방어선이 38선에서 일본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소련의 우리 남한에 있는 미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주둔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주둔하지 않고 미군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소련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남한 쪽에 미군이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바로 한국전쟁을 시작하고 도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고 남침한 지 3일 만에 바로 서울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습 공격에 의해서 처음에는 정말 처참하리만큼 국군의 방어선이 계속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너지다가 한 달 만에 어디까지 가느냐? 저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장 크고 긴 강인 낙동강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요게 불과 한 달 만의 일입니다. 그럼 이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일단 서울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북한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군이 열심히 싸웠지만 사실 막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없는데 북한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무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북한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얘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얘가 뭘까요? 저 사진에 보면 저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네, 탱크입니다. 탱크. 근데 우리 이때는 탱크라고 안 불렀어요. 대포. 이때 탱크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직 그 영어에 익숙치 않은, 영어식 발음이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쟤를 땅크라고 불렀대요. 땅크. 그래서 땅크가 포탄을 펑 터뜨리면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땅크는 북한제가 아니고 소련제입니다. 그리고 저 땅크는 어떤 애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소련이 갖고 있었던 최신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 소련의 전차 땅크는 T-34라고 해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독일과 싸우면서 엄청난 전승을 거둔 그런 무기입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 와중에 새로운 무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저 탱크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2차 세계대전에 나온 인류 최고의 무기. 그전에는 힌트를 드릴게요. 그전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영국은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해서 영국의 본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대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영국이 전쟁이 일어났고 밤마다 우리 공격받지 않으려면 불을 다 꺼야 돼. 그래서 영국은 밤만 되면 모든 도시의 불을 다 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와서 사람들이 경비대가 와서 불 켜지 말고 빨리 끄라고 했대요. 어떤 새로운 무기가 나와서 영국이 밤마다 불을 껐을까요? 네, 바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차 비행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닷속을 다니는 아이입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처음 2차 세계대전 때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던 건 이러한 비행기, 그 다음에 전차, 그리고 잠수함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특히 독일이 많이 사용했던 게 전차, 티거라는 전차인데 이 전차는 미국의 전차 그리고 소련의 전차도 이 티거와 싸우려면 적어도 4대1은 붙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독일산 티거 전차 한 대를 싸우려면 그 소련의 탱크 T-34나 미국의 탱크가 4대1 정도는 붙어야 독일의 티거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련이 이 독일의 티거를 보면서 계속 개량을 했고 개량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는 소련이 정말 자랑할 만큼의 탱크인 이 땅크가 T-3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북한은 지금 전차가 242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전차가 한 대도 없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 전투에서 정말 너무나 불리한 전투를 했고요. 우리에게도 그건 있었어요. 박격포라고 해서 소형 로켓 발사기가 있었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위력이 너무 안 좋아서 저 T-34를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몸으로 막았다. 몸으로 수류탄을 갖고 가서 막았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저 전차를 갖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는 건 우리 국군으로서는 매우 힘든 일이었고 저 전차의 역할로 빠르게 남아할 수 있었고 우리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어디를 만들게 된 거냐면 바로 낙동강 전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전선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사실 이 전쟁이 한국전쟁이 바로 끝날 수가 있었어요. 뭐냐? 북한군이 6월 25일 즉 인민군이 6월 25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바로 동해안에 배를 한 대 보냅니다. 배를 한 대 보내서 이 배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부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8선에서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군이 부산에 들어가서 부산에 특공대를 보내서 부산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이에 낀 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북한군의 배가 오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군 제독이었던 손원일 장군이 이 전쟁을 예감한 건 아니지만 손원일 제독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해군 총사령관으로 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면이 다 바다인데 3면을 방어할 수 있는 전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함이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원일 제독은 야 바다가 3면이 있는 우리나라에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함 한 척 없어. 우리 전함을 한번 구입해보자. 그랬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독립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원일 제독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전함은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계 최초로 국가의 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해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5% 내지 10%의 돈을 매달 걷고요.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고철을 주우러 다녔대요. 쉬는 시간마다. 고철을 주워서 그거를 판매해서 돈을 모으고요. 그리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은 간부 부인들을 소집해서 재봉틀 50대를 미군에게 받았대요. 그래서 그 재봉틀로 바느질, 지금으로 말하면 삭바느질이죠.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짧은 기간에 15,000달러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야, 니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45,000달러를 줬답니다. 그래서 15,000달러, 45,000달러를 들고 미국에 가서 이제 전함을 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살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 사죠. 그래서 가서 전함은 있어야겠고 어떻게든지 갖고 가고 싶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새 배는 못 사고 중고배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고배를 사서 딱 왔는데 문제는 중고배이기 때문에 이 엔진은 돌아가는데 무기를 장착해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사서 하와이에 가서 3mm 포대 하나와 그리고 실탄 100개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리를 해서 우리나라로 갖고 왔는데 이게 언제냐? 1950년 4월 달에 일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함이 백두산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과 해군이 함께 마련한 이 백두산호는 미국의 중고배를 사다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함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2달 동안 수군들, 해병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일단 전함을 깨끗이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겠죠. 그리고 전함이기 때문에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하와이에서 포를 100발만 사왔어요. 이 100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꼈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100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달 동안 연습을 하는데 항상 가상 훈련을 했고 100발 중에 딱 3발만, 그러니까 3번만 쏴봤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 포를.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울산 앞바다로 미확인 배가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백두산호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확인 배에게 계속 그 불빛으로 니네 누구야? 여기 왜 오는 거야? 계속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망원경으로 살펴봤더니 각종 무기와 군인들이 차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쟤네는 지금 우리의 뒤쪽을 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 백두산함호의 병사들이 해군들이 본격적으로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제일 큰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었을까요? 전투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저 함포가 발사가 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전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였던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서로 배가 확인했고 배가 확인이 되면 이제 교전이 시작이 되겠죠. 그 교전이 시작할 때 이 배에 있는 해군들이 다 모였대요. 다 모여서 그릇에 물 한 잔씩 따르고 그 물 한 잔씩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 물을 마시고 이게 마지막 물이 될지언정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훈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무기의 양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가 저 북한의 미확인 배를 침몰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일단 전제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리가 저 북한의 배를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를 멀리에서 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쏴야 될까요? 최대한 근접해서 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호는 최대한 북한군에 근접을 해서 그 북한군에 포를 쏘기 시작했고 그 포가 북한 배에 명중을 하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침몰한다 라는 와중에 북한에서 포를 쏴서 우리 배의 함수 부분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함수 부분에 계신 2분의 그 해군 장병 2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그쪽에 공격을 받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살아계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상을 당하니까 2분 중에 한 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이제 부상이 많이 심했지만 조금 의식은 있으셨대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살아계신 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갑판사님 적하면요 라는 게 마지막 말씀이셨고 그 갑판사님이 배 침몰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넌 이제 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안도에 숨을 쉬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백두산 함의 이 전투를 대한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전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함선이었던 이 백두산호의 이 전투에 있었던 이 해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해군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그 기습 남침과 그 다음에 부산으로 오고 있는 그런 비밀 부대까지도 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지만 한 달 만에 방어선이 저렇게 낙동강 아래쪽으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낙동강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견디느냐가 바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지령을 내립니다. 어떤 지령을 내리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15일 이전에 부산을 점령해라 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콕 집어서 8월 15일을 얘기했을까요? 8월 15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죠?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날이죠? 그럼 김일성의 생각은 뭘까요? 8월 15일에 의미를 더욱더 크게 두자는 거예요. 즉 미제국주의의 압박에 있는 우리의 남한 동포를 해방시켜주는 날이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날짜로 8월 15일을 다시 지목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군이요 모든 병력을 이 낙동강에 투입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낙동강 방어선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마지막 방어선인 겁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불능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에 세계 유엔에서 한국의 전쟁은 북한의 불법 침략으로 인정을 하고 세계 16개국의 참전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은 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방어하던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예전 몇 년 전까지 있었던 콜롬비아 공원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여기 가서 그 친구들이랑 논 기억도 있고요. 이 콜롬비아 공원이 봄에 가면 벚꽃 때문에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공원으로 벚꽃을 보러 가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중앙시장역이 생기면서 그 콜롬비아 공원은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콜롬비아 공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콜롬비아 공원은 콜롬비아가 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나라의 참전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예전에는 중앙 가자시장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그 어느 쪽으로 옮겼냐면 청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청라에 가시면 그 콜롬비아 참전 기념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그 유엔 참전국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 거기에도 우리나라 한국전쟁을 도와주기 위해 온 참전국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들이 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나서 많은 고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가 그분들에게 뭘 보내드렸냐면 우리가 요즘 맨날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그 참전 용사분들을 다 찾아내서 한 분 한 분 다 마스크를 갖다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의 젊음을 기억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고맙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인 이 낙동강을 우리는 지키는 게 큰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든지 저 낙동강 마지막 최후 도루를 뚫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대표적인 길들이 바로 포항에서 경주, 울산을 거치는 길, 그 다음에 대구에서 가는 길, 그리고 마산에서 가는 길 이렇게 여러 종류의 길이 있었는데 처음에 북한이 여기를 뚫으려고 했는데 너무 잘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낙동강 방어선은 다 미군과 유엔군이 막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군이 막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 여기 영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야 영천으로 가보자. 거기는 참전 유엔군 미군이 아닌 국군이 지키고 있다. 거기 가면 병력이 조금 약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는 연천을 뚫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집중 투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영천을 우리가 잠깐 뚫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천이 뚫리는 순간 미군은 이 전쟁 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급하게 곧바로 제안을 합니다. 야 남한 대한민국 니네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 어때? 이쯤에서 포기하고 니네 망명정부 하나 만들어. 저기 중국에서 공산당과 자유당이 싸운 것처럼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운 것처럼 그러다가 국민당이 져서 대만으로 갔잖아. 그런 것처럼 너네도 다른 곳으로 망명하자. 우리가 하와이에 조그만 섬 하나 알아봐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영천 전투에서 정말 그 집중 공격을 하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군들이 목숨을 걸고 그 방어선을 다시 빼앗고 그리고 다시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때 살아남은 그 군인 그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으시면 후방에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사과와 사이다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사과와 사이다가 그 군인 명수대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사과와 사이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먹을 사람이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지? 네. 그러니까 1개 부대가 있었는데 그 1개 부대에서 그 전투로 모든 사람이 죽고 약 20명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품이 와도 그 보급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되게 눈물이 나고 슬펐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천 전투에서 우리가 가까스로 그 영천을 지켜내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천을 막으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메가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메가더는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안전해졌어? 그럼 이제 밀고 올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밀고 올라가는 곳을 어디로 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잠깐 메가더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망치로 봅니다. 얘를 망치로 보고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반으로 가르면 얘를 모루로 보는 겁니다. 모루는 망치질을 할 때 밑에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모루를 통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모든 군수 물품을 막고 그리고 망치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천이 지지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낙동강 방어선에 밀집되어 있던 군인들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북한군을 다 섬멸하는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 작전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메가더의 생각을 그 누구도 호응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인천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인천 말고 우리 다른 데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평택, 군산, 저 옆에 원산 이런 곳을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메가더는 뭐라고 하느냐? 인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메가더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메가더는 상륙작전의 달인입니다. 어느 정도의 상륙작전의 달인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메가더는 어느 쪽을 담당하던 사령관이었냐면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던 사령관이었고 그 태평양 지역에 있었던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상륙을 이런 말로 하면 좀 그렇지만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중에 약 87회에 가까운 상륙전쟁을 했고 그걸 다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양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전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에 있는 일본이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씩 장악하고 있었는데 메가더가 그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섬들을 하나씩 뺏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섬에 올라가려면 다 무슨 작전이 될까요? 배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상륙작전이 되겠죠. 그래서 메가더는 이렇게 태평양 섬을 휘젓고 다니면서 상륙작전을 했고 이러한 상륙작전을 메가더는 개구리 건너뛰기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왜 이런 작전을 실시했냐면 이미 놀라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은 미군보다 비행기, 항공모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할 때 미군이 절대 유리하지 않았고요. 누가 더 유리했냐면 일본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가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전투에서는 원래 전투에서는 하나씩 일본의 방어선이 있으면 미국이 그 방어선을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전투 지역이 너무 넓고 그리고 사실 미군이 돈도 많이 안 줬어요. 대체적으로 전쟁에 관련된 자금이나 군수물자는 유럽으로 몰아줬고 여기 태평양 지역은 미군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군사력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일본에게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메가더가 생각한 방법은 한꺼번에 일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요 타깃이 되는 섬만 우리 상륙을 하자. 그래서 주요 타깃이 되는 섬을 하나씩 점령해 간다. 그래서 개구리가 폴짝 튀는 것처럼 하나씩 점령해 간다. 그래서 개구리 건너뛰기 전법을 사용했고 이 전법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정부는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 태평양을 일본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었던 건 이러한 상륙 작전을 기반으로 한 개구리 건너뛰기 작전이 성공됨으로 해서 올 수 있었고 사실 메가더는 상륙 작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설득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어디보다도 인천이 가장 적합지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거기가 왜 적합지야? 성공 확률은 몇 대 몇이래요? 5,000분의 1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머리카락에 5,000개를 붙잡고 딱 한 번의 움직임으로 흰머리를 딱 뽑을 수 있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확률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메가더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이 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갖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 다 알다시피 큰 조수 간만의 차입니다. 우리 앞바다에 있었던 그 인천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입니다.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건 그만큼 넓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즉 밀물과 썰물의 간격이 많아서 밀물 때 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 물이 내려가면 엄청 넓은 갯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밀물을 이용해야 될까요? 썰물을 이용해야 될까요? 밀물을 이용해서 항구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근데 그 밀물의 시간이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느냐?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시간을 놓치면 군인들이 몇 킬로를 걸어야 되느냐? 갯벌을 4킬로를 걸어야 합니다. 혹시 방송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 중에 혹시 갯벌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갯벌 진짜 많이 걸어봤거든요. 근데 갯벌은 진짜 열심히 10분을 걸어도 내가 이만큼밖에 못 왔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걸을 수 있는 질퍽질퍽한 길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생각해보세요. 군장 매야 되죠. 무기 들어야 되죠. 그리고 상륙작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적군은 이미 이미 모든 무기를 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뭐만 쏘면 되느냐? 총만 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갯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갯벌을 군장을 메고 무기를 들고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면서 달리기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진 건데 해안에 9m의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안을 열심히 뛰어서 해안에 도착해도 뭘 넘어야 되는 거예요? 9m의 담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좁은 수로인데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빛이 보이시나요? 빛에 보시면 그 빛과 빛 사이에 수로, 즉 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만큼의 길로 배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냐면 260척의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때요? 수로가 되게 좁죠? 그리고 배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야 효과적일까요?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한꺼번에 들어가서 일제히 포격을 해야 되는데 이 수로가 너무 좁아서 배가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메가더에게 말렸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달리 생각하세요. 라고 했지만 메가더는 뚝심 있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조수의 간만의 차는 일단 시간을 가장 정확히 맞춰보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앞뒷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밀물의 양이 적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밀물의 양이 가장 많을 때 그랬더니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가더에게 계속 하지 말자고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 9월에 하는 건 너무 빠르니까 우리 11월 달쯤 하는 건 어때요? 라고 최후 또 얘기를 해봤더니 메가더가 콜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합니다. 왜 그러냐면 11월은 겨울이야.
겨울에 전투하면 너무 힘들어. 차라리 9월에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m의 해안벽 밑에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저거 해결해.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그 직속 부대의 부하가 생각을 해냅니다. 벽이 있어? 높아? 그럼 어떻게 넘으면 될까요? 사다리를 놓고 넘으면 되겠지. 근데 사다리는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사다리를 갖고 와서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9m의 벽을 넘게 하고요. 좁은 수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260척의 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를 3개로 나뉘어서 첫 번째 배는 한 포를 쏠 수 있는 배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하고요. 그 뒤에는 그 병력을 수송하는 배를 뒤로 물려서 공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된다고요?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한 포 공격으로 인천 근처를 초토화를 만들고 그 위에 병력 수송부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정보들이 필요했습니다.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천 상륙작전 전에 첩보전, 유격대 작전, 그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위한 기망작전이 되게 다채하게, 되게 촘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 작전,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해군은 엑스레이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월미도, 인천 주변의 바다를 샅샅이 조사합니다. 이때는 그 민간인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영흥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수로와 그 다음에 북한군의 동향 이런 걸 다 조사하고 그리고 북한군도 알 수 있겠죠. 여기 바다로 누군가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다의 지뢰라고 할 수 있는 기뢰를 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 작전을 하는 우리 부대가 그 기뢰를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다 하고 이제 철수하자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들어와서 그 철수를 하다가 마지막 2분,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는 마지막까지 2분이 남으신 거예요. 근데 이 2분이 이제 우리가 잡히겠구나 싶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잡혀서 만약에 조금의 정보라도 흘리게 되면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작전의 비밀이 나가는 걸 막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인천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빛이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빛을 펼쳐주는 게 바로 8미도 등대였거든요. 근데 이 8미도 등대는 이미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었고 그럼 이 8미도 등대를 다시 뺏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군 하에 있었던 특수 첩보부대가 있었는데 그 첩보부대에게 이 작전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이분이 클라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인 부대원들이 이 8미도 등대로 진격을 해서 8미도 등대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령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12시까지 8미도 등대를 켜라. 불을 켜라. 그래서 7시부터 작전이 시행이 돼서 10시 정도에 이 클라크를 중심으로 한 이 미 첩보 부대가 8미도 등대를 점령합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점령했으니까 불만 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켜려고 봤더니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뭔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제 작전 시간은 2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8미도 등대를 켜지 못하면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실패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주위를 막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 30분, 다시 말해서 11시 30분이 넘어서 이 8미도 등대에서 떨어진 부품 하나를 기적적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8미도 등대에 다시 끼워놓고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12시 정각에 불을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켈로 부대의 이 미 첩보 부대에 의해서 8미도 등대에 불이 켜지고 이 빛을 보고 미 함정이 인천 상륙작전의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잘 흐리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8미도 등대이고요. 수로는 여기입니다.
수로에 있고 요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엔군과 미군의 배는 여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m 등대가 보이는 8m 등대의 빛을 따라서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 하면 메가더의 상륙 작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메가더의 5,000분의 1의 확률이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 해군의 첩보 부대와 그리고 미국 산하에 있었던 첩보 부대에 목숨을 건 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이 미군에서 함정에서 즉 미군 배에서 내려서 이 월미 인천으로 상륙하는 그 군인을 수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송하는 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냐면 메가더가 2차 세계대전 때 함께 상륙작전을 했던 그 예비역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요번에 큰 상륙작전을 하는데 너희들의 노하우가 필요해. 그러면서 아빠 군인들을 다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 군인들이 왔는데 아빠 군인들과 신병은 한눈에 보면 딱 구분이 됐대요. 그 수송선에서 그 신병은 총 딱 들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고 아빠 군인들은 저기서 뭐 했을까요? 상륙작전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완전 베테랑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장병들은 저 수송선 안에서 담배 피시면서 포커 치셨대요. 왜냐하면 늘상 하시던 일이시니까. 그래서 그 수송선 안에 그 베테랑들의 여유를 보면 신병들도 아 이게 저렇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전투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어떤 분위기 그리고 군대에서 전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분위기지요. 분기지요. 그런 분기가 그 긴장된 게 경직된 게 아니고 아 걱정하지 마. 우리 이거 맨날 밥 먹듯이 해봤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미군 베테랑 예비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이 보다 그 더 성공 요인을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송선을 보면은요. 아, 저 수송선도 나날이 발달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인천 상륙작전의 수송선은 정말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병력을 이동시켜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의 수송선은 어느 정도로 발달했을까요? 요즘의 수송선은요. 탱크 전차 두세 대를 싣고요. 그 다음에 지구까지 다 덮어서 수송선 자체에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공격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수송선에 있는 상태로 그 포 사격을 받아서 수송선 자체가 침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8m의 등대를 킨 부대는 미 군대에 있었던 바로 첩보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첩보 부대는 그 장교급은 미국인이었지만 실제 부대원들은 100% 100% 우리나라 한국군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은 대다수가 고향이 남한이 아닌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이 부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 이러한 그러면 주한 첩보 연락처라고 불리우는 코리안 리슨 오피스 이 곳에서 북한 출신, 즉 이북 출신의 군인들을 모집한 이유는 이 일을 주로 하는 일이 첩보였기 때문입니다. 첩보라고 하면 남쪽에서 활동할까요? 북쪽에서 활동할까요? 북쪽에서 활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쪽의 지리를 잘 알고 북한에 가서도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북 출신의 그 군대들을 모집했고요. 대체적으로 이때 당시 그 급하게 38선을 넘어온 많은 그 젊은이들이 남한 쪽으로 내려왔을 때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북 출신들을 받아준다고 하니 많은 이북 출신의 젊은이들이 이 첩보 연락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첩보 연락처의 앞글자를 따서 바로 우리는 이 부대를 간단하게 켈로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켈로 부대의 주요 임무는 바로 정보를 모으고 비밀 작전을 수행해서 혼자 유격대로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켈로 부대는요, 우리가 그동안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알 수가 없었느냐? 바로 비밀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첩보 부대였기 때문에 이 켈로가 하는 모든 작전은 미군에서 비밀 첩보 작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문서를 밖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켈로의 그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은 켈로 부대에 있으셨던 분이 살아 계셨고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켈로 부대가 이런 역할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켈로 부대 밑에는요 상당히 많은 작은 부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Y부대, 동키부대, 유격 백마부대, 네코부대 한 30개까지 있었는데 30개 중에서 유독 이름이 알려진 부대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켈로 부대라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에서 8미도 등대를 밝힌 부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켈로 부대가 뒤에서 한 일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 켈로 부대 출신의 그 증언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이분들의 켈로 부대에 대한 그 자존감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첩보를 만들고 비밀 작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8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블루 드래곤 작전입니다. 제가 이 블루 드래곤 작전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딱 5줄로 해석이 됩니다. 보시면 1952년에 그 평양 북쪽에 미군의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미국 조종사 5명이 생존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이 5명을 무사히 데리고 오기 위해서 켈로 부대가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약 5개월 동안 켈로 부대 몇 명이 투입됐나요? 17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보면 전원이 전사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병사 5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 170명이 갔지만 결국 이 작전을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전이 화천 발전소입니다. 화천 발전소는 여기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 수력 발전소인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식량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지만 저 발전소는 없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구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저 화천 발전소는 꼭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 발전소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 미군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가 폭탄을 내려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게 미군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비행기를 띄워서 딱 가서 봤는데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대공포들이 이 화천 수력 발전소 근처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저기는 우리가 비행기로 공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쏘는 대공포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켈로 부대가 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켈로 부대가 화천 발전소 주변을 가서 실제로 그 대공포의 위치를 보려고 딱 확인했더니 이런 화천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대공포와 그 무기들이 다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다 가짜였습니다. 그게 나무로 만들고 종이로 만들고 했던 가짜 위장을 확인을 하고 미군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저거 위장 전술이고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화천 주변을 탈환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화천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8240 부대는 그 한국전쟁 중간에 만들어진 그 켈로 부대인데요. 이 위치를 보시면 여기 북한 쪽에 있는 서해안 섬을 이 켈로 부대가 다 점령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저 섬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구나 해서 이쪽 대화도라는 곳이거든요. 이쪽에 북한이 집중 공격을 하면서 이 켈로 부대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그러면서 또 마침 우리 쪽에서 서해안 섬에 있는 켈로 부대 다
철수하세요. 그래서 대화도에서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 용유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유도에 가보시면 그 켈로 부대 참전 부대의 그 참전비가 용유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유도에 그래서 유격 백마 부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함께 단체 사진 찍은 모습인데요. 어때요? 다 군복을 입고 있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전쟁에 참여한 진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대는 바로 네코 부대입니다. 이 네코 부대는요, 소련의 땅크와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비행기에 대한 첩보 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탱크, 즉 땅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쟤를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전쟁 초기에. 그래서 이 네코 부대가 가서 저 탱크의 약점, 그리고 저 탱크의 저 해치, 문을 여는 부분의 도면, 이런 것들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탱크를 어떻게 하면 격파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세계 2차 내전에서,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얘네들입니다.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요, 미그거든요, 미그기. 근데 이 비행기 모습이 어때요? 위에 거는 미국의 비행기고요. 아래 거는 소련의 비행기거든요. 모습이 어떠나요? 비슷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소련군과 미군이 공중전에서 드디어 이제 현대전에서 시작하는 공중전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미극이라는 전투기, 정말 실질적인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대한민국 상공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둘이 서로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 저거 우리 비행기랑 똑같은데? 저거 우리 비행기랑 똑같은데? 서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비행기 왜 우리랑 똑같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엄마 아빠가 똑같아요. 그럼 미국과 소련의 엄마 아빠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독일에서 만듭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중간에 막판에 독일에서 그 전투기, 미그기를 만드는 기술을 다 완성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에 들어간 소련군과 미군이 뭘 가져간 거예요? 이 비행기의 도면을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소련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공에서 딱 만났는데 뭐가 된 거예요? 모습이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그 공군 조종사들이 저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인가 적군인가 구분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과 소련 병사들은 적군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뭘 그리기 시작했느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림을 크고 선명하게 그려야 저건 우리 비행기구나, 저건 적군이구나 라고 비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최초로 이 미그기의 전투가 있었고 이러한 전투기의 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그파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도그파이트, 개싸움이죠. 그래서 이 도그파이트와 관련된 이 미그기, 도대체 소련의 미그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라는 이러한 첩보와 정보를 얻을 때 바로 한국의 켈로 부대였던 네코 부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켈로 부대의 역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의 허리를 끊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낙동강에서 웅축되어 있던 하나의 힘이 크게 한쪽으로 뻗어서 북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8선의 근처에 갔을 때 유엔군은 그만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했는데 이승만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아니다. 이 기회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 북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미군은, 즉 유엔군은 멈췄지만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계속 이제 한 걸음만 더. 그럼 이제 우리는 분단된 38선이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급하게 올라가는데 결국 그 북한이 무너지면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 있던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가 새로운 이념의 선의 국경선이 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낀 중공군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 중공군은요, 어떤 군대냐면 몇십 년 동안 국민당과 끊임없이 싸웠던 베테랑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저 베테랑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와서 유엔군과 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까지 올라갔던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내려오게 되느냐, 서울까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서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미군 생존 병사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한국전쟁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엄청나게 추웠다. 너무너무 추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겨울에 저 후퇴를 하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동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근데 그 동상으로 죽은 병사들의 사진을 봤는데 조금 무서웠던 게 뭐냐면 왠지 동살을 해서 죽었어? 그러면 요렇게 몸이 그냥 경직돼서 죽을 것 같은데 몸들이 돌로 만든 동상들처럼 이렇게 있거나 팔을 이렇게 들고 있거나 발을 들고 있거나 이런 식의 그 동상으로 죽은 병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로 추웠냐면 또 그 증언에 의하면 부상을 입은 병사들 있잖아요.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치료하려고 하면 그 피가 추위에 굳어서 자연적으로 지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날씨가 추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전쟁 1950년 겨울은 정말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고 그 추위가 전쟁을 더욱더 비극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1년에 본격적으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는 와중에도 남한과 북한은 한 뼘의 영토라도 더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방전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백마고지입니다. 혹시 백마고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백마부대 출신이셔서 제가 한번 아버지 따라서 이 백마고지를 가봤는데 이 백마고지는 왜 이름이 백마고지냐면 열흘 동안 미군과 소련의 그 폭탄이 계속 백마고지에 떨어져서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사라지고 멀리서 보면 산에 나무가 없어서 마치 하얀 말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여기를 백마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마고지를 한번 숫자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백마고지는 열흘 동안 있었던 남북한의 교전이고요. 그 열흘 동안 12번을 싸웠대요. 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싸워도 평균 10번인데 거기에 12번이니까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거고요. 이 고지의 주인이 7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북한군, 어느 날은 남한군 이렇게 해서 7번이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했고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럼 전투가 없었던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 계산해봤더니 그게 몇 시간이었냐면 1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24시간의 열흘이면 240시간이죠. 그러니까 240시간 중에서 약 220동안이 계속 전투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 중국, 북한, 우리 국군, 그리고 유엔군이 쏜 총 알의 개수가 30만 개라고 합니다. 30만 개.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30만 개의 총알 탄피가 산처럼 수북히 쌓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루에 평균 100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마고지에서 살아계신 증언자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열흘 동안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전투를 할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 한국전쟁, 6.25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휴전협정을 하는데 휴전협정은 무려 570회여에 그러니까 매일 만났대요. 그래서 570번의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로의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다음 회의하려고 그러면 또 트집을 잡고 또 회의가 연기되고 그러면서 약 575회의 협정 회담이 있었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긴 그 협정 회의록이 옆에 보이시면 사진에 보면 회의록에 그 575회의 회의록을 한번 쭉 일자로 세워봤대요. 그랬더니 저렇게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m 10cm의 높이가 돼서 저만큼의 회의록이 남을 만큼 아주 많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협정을 맺었죠?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정전협정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김일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공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시면 어느 나라 이름입니까? 미국 이름입니다. 외국 이름입니다. 그러면 딱 한눈에 봐도 누구 이름이 없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한국.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전협정의 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인은 없을까요? 우리는 밀쳐놓고 이들만 한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 정전협정에 사인을 할 수 없었던 거는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작전권을 미군이 아니라 유엔군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 사인할 권리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유엔군이 정전협정에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이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전쟁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까가 항상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두 글자로 두 하나의 단어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극, 아픔, 기억. 이러한 그 전쟁에 대한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전사자, 부상자, 그 다음에 실종해서 남북한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이 너무나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어쩌면 DNA의 유전자처럼 박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당연히 한민족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을 미워하게 그들을 싫어하게 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즉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쟤네는 우리의 적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동시에 저들과 우리는 함께 가야 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현재까지 제가 이제 수업을 가서 물어보면 통일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정확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무언가를 알려줘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한쪽으로는 미워해야 되는 말을 해주면서 한쪽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하니 우리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정확한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쟁, 6.25 전쟁을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아픔을 쟤네들은 싫어 라고 해야 할지 저는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한국전쟁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한국전쟁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업을 하면서 꼭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었냐면 한국전쟁에는 너무나 많은 영웅들이 숨어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한국전쟁 하면 큰 전쟁, 인천 상륙작전 정도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요. 저는 이 켈로 부대를 생각을 하면 항상 이분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꼭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사실 그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부대가 해체가 됐는데 그 켈로 부대의 간부들은 우리나라 국군으로 편입이 돼서 간부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되는데 일반 군인들은 군번도 없었고 군적도 없어가지고 이 켈로 부대가 해체가 되면서 이분들은
기록상으로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대를 하셔서 군 생활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몇 위의 경제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국가보훈의 의미로 이분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켈로 부대에 계신 분들은 항상 전투의 맨 앞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셨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켈로 부대를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전쟁이고 잊지 말아야 되는 전쟁이고,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꼭 마지막까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PT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PT를 보여드렸을 때는 잊혀져 가는 전쟁이었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한국전쟁 켈로 부대의 얘기를 하면서 잊혀지는 전쟁이 아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미래, 나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통일과 분단 중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지, 그리고 그런 기억을 남기는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인가 싶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그 한국전쟁 켈로 부대에 대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한국전쟁 켈로 부대가 뭐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켈로 부대는 그런 일을 했어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많이 힘드셨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